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청문회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후보자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MB정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욕설했던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당시에 사과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정부가 가짜뉴스를 엄벌한다고 하니까 이제 유인촌 장관이 욕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때려잡을 기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첫 개각 때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그렇게 물어봤죠. 지금 답합니다.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살다가.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 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 매주 금요일은 백운기 정치본색 심층 토론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고 또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쭉 지켜보면서 어쩌면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고를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지요. 오늘은 정말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이현주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윤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열렸는데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공방이 오고 갔죠. 여야 의원들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참 볼만했는데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마지막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후보자까지 가버린 겁니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청문회를 하다가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하셔야죠.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저를 자세에 형사범으로 대해서 몰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세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적을 하는 와서 거죠.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아니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본인이 범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시면서 고발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자료 제공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혀 지금 호응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10분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해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앉으세요 그랬는데도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청문회가 중단이 됐는데요. 오늘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기남 교수, 그동안 국회 쭉 지켜보셨는데 청문회 도중에 후보자가 나가버린 경우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또 얼마나 더 험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진짜 이렇게 봐도 처음 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관이다 이런 정도의 그 국회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각종 뭐 주식 파킹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해 왔어요. 그러더니 막상 청문회가 열리니까 사실상 자료 제출은커녕 뭐 의원들의 어떤 합리적이고도 대단히 상식적인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조차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모르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최소한의 상식 또는 정말 후한무치한 장관 후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정판이 저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도망간 후보자라고 보여집니다. 신은기 변호사, 수 틀리면 판 깨고 나가자 국민의힘 시나리오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아무래도 그 지성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란이 더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약속된 연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차치하고요. 저는 지성호 의원은 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전 징계를 당연히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이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좀 위반한 상태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을 법률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은 전 이것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에게까지도 전 책임이 번질 사안이라서 저는 매우 중한 문제다 저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도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보셨죠? 네. 후보자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경우는 저 처음 봤는데요. 아니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자기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건데 그 자리에는 앉아 있어야죠. 대답을 뭐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나가버렸어. 그럼 저거는 사퇴한다는 의사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문회 안 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문회를 스스로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겠다.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보세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냥 살짝 그냥 한 줄 들어간 공약이 아니고 난리를 친 공약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 장관 자리를 덥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도 국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 그러면요, 그냥 때려쳐야 돼. 이거는 대통령이 감히요, 국회는 국민들 대표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는데 대통령이 뭐 임명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일 야당인데 권위가 없어요. 좀 더 무겁게 행동해야 돼, 이 상황을. 그리고 자잘한 거 가지고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니.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아까 여가부 문제, 여가부 폐지 문제, 이 장관 자리 과연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무슨 월급 주고 자기한테 줄 서는 사람들,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 뭐 좀 베풀어 주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국민들 예산을 그따위로 생각합니까? 혈세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 엎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자잘하게 뭐 주가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그거는 뭔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잘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어제 나간 행위가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임으로 간주하면은 오히려 해결이 쉽습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저 상황에서 국무위원 임명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이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법에 김행 후보자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합니다. 의무고요. 이걸 안 했을 때는 인사청문회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행 후보자는 이 법률적 검토 좀 더 필요합니다만은 불출석 등의 죄, 12조에 그 13조에 국회 모욕죄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거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에는요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절차를 안 거쳤는데 제청을 한다? 이거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한 게 돼요. 국무총리는 삼권분립 위반까지 더해져서 무조건 탄핵 대상이고 저 이거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요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단독으로 지금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는 제청을 하는 순간 이것은 위법한 위헌적인 상권분립 위반의 장관 임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탄핵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리 아까도 제청이 청문회 전 절차인가요? 청문회 이후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도 있고 해서 총리가 제청을 해가지고 장관에 대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는데요.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제청권의 과정 속에 인사청문회에 위법사항을 넣어서 이것은 총리가 헌법을 어긴 것이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가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후보자 내정 발표 전에 총리가 제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까지 거친 다음에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제청권의 해석도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 발생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강행을 하게 되면 이런 정치적, 사법적 문제들이 따라 붙는다. 이 말씀을 설사 설명드립니다. 제청권이 이 인사청문회 전에 형식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청의 대상인 후보자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 이거는 심각하게 부당한 잘못된 제청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야당이 말이죠. 뭐 자잘하게 막 맨날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 딱 발생했을 때 무섭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지금 어저께 그렇게 나갔는데 그다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논평 내고 뭐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항상 상시적으로 자꾸 서로 정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섭게 해야 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국회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볍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잘한 건 싸우지 마세요. 웬만한 거는 그냥 얘기 따끔하게 하고. 근데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무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 무서워 보여요. 예. 아니 무섭게 해야죠. 아니 정말 그래요. 좀 국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제 뭐 하는 상황이 이게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통 상황 하는 인식이 아니죠. 더 강하게 드네요. 자기가 사퇴하고 박차고 나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국민 앞에서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국민들한테 저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국민들 앞에 저렇게 하는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임명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리에 계속 앉겠다고 하는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국민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안영걸 소장, 김행 후보자가 처음에 이제 여가부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회자가 됐잖아요. 엑시트 했어요. 엑시트 했는데 드라마도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이 엑시트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는 것을 이행하겠다는 이제 표현인데 사실은 폐지할 부처의 장관이 사실 이제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 정말 고심 끝에 여가부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드라마틱 엑시트 하겠다. 뭐 장난치듯이 영화 찍듯이 그래 말하는 것도 너무나 부적절했는데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는 정말 말 그대로 돼버린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셔갖고 징계까지 당하고 있는데 또 징계 당하실까봐 동료 시민으로서 또 방송 패널 동료로서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너무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런 데서. 아, 기자님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 기자님들도 성향이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텐데 그 정말 꼭 묻고 싶지 않은 질문도 있을 텐데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권력자나 대기업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민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기자들의 질문이 불편해도 많은 정치인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그래도 뭐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겸손하게 성실하게 답해온 것이 우리 민주 역사인데 마찬가지로 국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건데 아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도망가버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고발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반대하지만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회 모욕죄 인사청문회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윤석열, 한덕수 두 분한테 선전포고도 제대로 해서 야당의 힘을 좀 결기를 좀 보여줘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 따져봤고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크게 두 가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MB정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욕설하면서 성질 뻗쳐서 이렇게 화냈던 장면. 그 부분 논란될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가 됐는데 어제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욕설 안 했다는 거예요. 욕설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욕설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좀 몰고 갔던데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장관께서도 그 YTN 영상에서 XX 이거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제가 음성을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막에 XX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인식하게끔 했는데요. 가짜 뉴스는 사실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도 절대 근절되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이런 법을 다시 정비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잘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욕설한 적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제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면 아주 혼나게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다. 그러면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 욕설했다라고 하면은 가짜 뉴스 한 걸로 아주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당시 15년 전인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꼬치가 정말. 또 듣기 평가 왜 자막에 XX를 치냐면은요. 방송 윤리에 욕설이라든지 또는 비속어라든지 이런 말들은 나갔을 경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리도 음소거하고 자막도 그 욕설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들리고 그랬던 거지. 그때 당시 원본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들립니다. 영어 C자로 시작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꼬치가 정말. 뭐 이런 말까지 들리네. 입모양만 봐도 나는 알겠는데 그리고요 당시에 이 논란이 있을 때 유인촌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 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듣고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은 분명하기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와 모든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아니 욕설 안 했으면 무슨 사과를 하는 거죠? 분을 참지 못했던 것? 그렇게 인격이 고상한 분이시다. 신우기 변호사, 뭔가 좀 데자뷰 같지 않아요? 이거는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욕설이 나왔는데 안 나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청각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영상 조회수가 아주 거대하게 조회수가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지금 옆에서 소음 크게 하고 듣고 있는데요. 뭐 18이라는 그 욕설은 아니더라도 이건 거의 방울뱀 소리가 납니다. 막 스스 소리가 막 들려요. 거의 방울뱀이 지금 기자 잡아먹는 수준의 저 스스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러면 제가 뭐 욕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방울뱀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요.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 민의회 전당에서 승질 부리면서 저런 식으로 인격 파탄, 성격 파탄을 보여주는 것은 수신제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치국까지 갈 것도 없고 수신제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수신이 안 되고 있다. 뭐 방울뱀 소리든 18이든 욕설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앞에서 저런 난동에 가까운 인격 파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문체부 장관을 3년이나 하고, 그것도 15년이 지나가지고 또 등장해가지고 문체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저는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탐욕,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욕설까지 안 했다 그러고 또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방송통신 그 정책을 이동관 후보자랑 또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것이 아주 기가 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세척을 시켜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국민들이 다 들은 것을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뭐 평론도 하고 평가도 할 건데 너무나 분명하고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저렇게 돌변을 해버리면 저게 후한무치를 넘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5년 전에는 이미 사과해놓고 이제 와서는 가짜뉴스라고 해버린다? 정말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인천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야당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 내가 104번이나 거론됐지만 내가 구속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구속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대단한 사람이다. 앞서 뭐 나왔습니다만 저게 얼굴을 그 소위 이중인격도 저런 이중인격이 있을까도 싶고, 본인이 그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자, 뻔한 얘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합니다. 자,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야당원들이 질의합니다.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증여세를 적법하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냈으면 그냥 증여세 낸 자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이 모든 사단의 그 정점은 뭐 이현주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정점은 보스 윤석열한테 있는 거다. 자, 김행, 유인천 다 나가서 무조건 버티고 싸워라. 적반하다로 달라들어라. 이런 말 그대로 암묵적인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안진걸 소장. 야, 바이든 날리면 때 안 봤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잖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배은진 의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2개를 찾았거든요. 일단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전국민 청력평가를 했잖아요. 얼른 제가 찾아보기만도 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심지어 배은진 의원은 그때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면이라는 제3의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요. 지금 그걸 들어보신 분만 언론 합쳐봐도 지금 물론 중복된 분도 있겠지만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민 청력평가를 한 게 맞고요. MBC 뉴스는 보니까 벌써 조회수가 622만이네요. 뭐 KBS, YTN에 다 몇백만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배은진 의원은 당시에 청와대까지 용산 집무실까지 나서서 한국 국회 XX들이 날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16시간 만에 김은혜 그 당시 대변인이. 근데 그것마저도 그것도 틀렸다.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면이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인천 장관 후보자하고 변인 본인들이
XX한 거 사실 저는 아까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요.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청렴평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이 그러잖아요. 가짜뉴스다. 결국 다시 한번 바이든이 그 다음에 쪽팔려서 그 다음에 미국 국회 XX한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또 가짜뉴스를 같이 모는 겁니다. 본인들이. 바이든 날리면 뭐 이것은 나중에 뭐 막 이상하게 돼버렸지만 앞에 새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한 거냐? 그랬더니 미국 국회의원한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국회라고 했습니다. 한국 국회라고. 그러면 한국 국회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새끼도 이제 뭐 하는 게 없다라고 막 하는 판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면 유인촌 장관이 욕설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재판받아야 되고 인생 망가지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방울뱀 소리만 들었지 시발이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바이든 날리면 국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도망가고 가짜라 그러고 선동한다 그러고 괴담 만든다고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자꾸 바꿔치는 이 수법이 이 검찰 특수부 수사 30년 한 그 버릇, 그러니까 마치 그 똥개가 똥 못 끊듯이 계속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제 이게 사실 이 가짜뉴스 논쟁이 좀 지겹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보시기에는요, 좀 웃길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웃음을 지금 사고 있는 지경까지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짓말,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그 살아있는 권력도 예를 잘 들어주셨지만은 이거 말고도 거짓말이 차고도 넘쳐요. 예를 들면, 공정과 상식은 이제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불공정과 물상식만 남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30대 장관을 많이 넣겠다고 약속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유인촌 장관이 지금 51년생 72이에요. 장관을 2번이나 시켜줍니다. 그 지금 노인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노인촌 내각 아니냐. 거기다가 뭐 후보 때는 이념이 뭐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다. 지금은 또 이념제일주의 나와가지고 굳이 택한 이념이 또 반공 노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짓까지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젊은 정치인들은 또 의미가 있냐. 지금 김행 후보자 아까 그 깽판 칠 때도 가장 앞서서 튀어나간 사람이 지성호 의원입니다. 82년생. 아주 홍위병 노릇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 배현진 의원 83년생입니다. 아니 청각을 의심해가지고 지금 저랑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안 들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들리는데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권력을 위해서? 도대체 둘 중에 뭔지 저는 배현진 의원도 국민 앞에 전 양심 고백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 나라가 뭐 노인촌이든 젊은이들 홍위병 정치든 간에 다 좋은데 완전히 지금 망국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지 않으면요. 진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유인촌, 지성호, 배현진 그리고 이분들을 발탁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약간만 덧붙이면 배현진 의원이 방금 앵커님 지적하셨던 새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예, 아니 그때 바이든 날리면 때 바이든 때요? 그 미국 국회 XX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미국이 아니라 국회 XX인데 그 XX가 새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은 당시에 본인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윤천원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도 가짜 뉴스고 새끼도 가짜 뉴스고 유인촌의 XX도 가짜 뉴스다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앞에서 둘이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 뉴스 피해자를 하면서 아부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증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뭘 걱정했냐면 이 너무 사법적 잣대로 검증하는 거 아니야? 검사들이 다 검증해가지고 검사들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진실은 지금 보니까 대통령 측근을 앉혀놓고 그냥 인사 검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야 돼.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은요. 나중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예. 진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만 골랐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했을 때부터 뭐지? 왜 이 사람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랬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어땠습니까?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기자들한테 따져 물었죠. 그 장면 한번 다시 봅시다. 대통령님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를. 형편없는 사람이야 정말. 참 기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전 정권 씨라고. 전 정권. 아니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재밌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 임명할 겁니까 씨.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 개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거친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일부러 제가 한 건데 정말 아무리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건방지게 이럴 데 없고 오만합니까? 정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팬덤 정치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런 모습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정 운영, 인사가 대표적인데 뭔가 좀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 혐오 이걸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요즘 정치 우리가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팬덤 정치가 나온 괴물이에요, 괴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에 누적됐던 게 저 모습을 통해서 아 맞았구나라고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너무 형편없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형편이 없고 이제 저런 식으로 진짜 아나무인격으로 저렇게 인사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안 바꾸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선출만 됐고 명찰만 찾다 그래가지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이 지도자다움을 완전히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매우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저렇게 봅니다.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도스태핑 약속을 뭐 어긴 것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역시 또 국민을 대표해서 그다음 기자들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만은 굉장히 정중하게 여쭤보잖아요. 뭐 백악관이나 이런 기자들 막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여쭤보는데 너무 얌전하다 할 정도로 조심히 물어보는데 그냥 거의 뭐 삿대질 듯한 손짓도 하다가 앞처음에는 약간의 존대를 하다가 뒤에는 거의 짜증나니까 반말하고 그냥 휙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야당, 언론 다 그냥 아래 것들이거든요. 이 사람의 인식과 태도 우리 정기남 교수님 너무 잘 표현했는데 바로 저런 최악의 시건방 그 다음에 국민 무시가 드러나니 그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내각의 한동훈, 원희룡 등이 그대로 그것을 대통령이 저렇게 시전하고 그게 또 시키니까 오히려 대통령한테 그걸 더 잘해야지 대통령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더 시건방지고 더 야당을 짓밟고 더 언론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저거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런 태도였고 저게 더 악화되고 있다 지금. 가지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했습니다. 저런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장관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다 봐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자격 미달 후보를 지명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아니라고 국민들이 손사래를 쳐도 임명하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책임 나중에 다 대통령 져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명단 어디 갔지?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참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잘 살려야 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만 계속 뽑을까요? 유시민 작가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건 좀 나름 의미가 있어서 들어볼까 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싶은데 안 돼.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자리를 제안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지.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대세에 영향이 없어.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이 드러나기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분야의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그 밑에. 왜냐하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 데리고 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외로 쫙 깔려요.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들을만 하지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데 저 발언을 하고 나중에 또 좀 수정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B급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C급이나 D급일 수도 있는데 B급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근데 신인기 변호사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내각을 만들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 정치의 뭐 전반을 자성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돌아볼 부분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2011년도부터 아마 이제 공적 인물이 돼가지고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박근혜 최순실 특검, 뭐 그다음에 조국 수사,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에서 지내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 주자가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인사하고 국정 운영하는 이 모든 거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아 정말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반대의 예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과서가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거의 대통령 역할의 전부거든요. 첫 번째가 비전 제시죠. 비전 제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뭐 후보 시절에도 사실은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하나를 뽑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악을 선택했던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도 없는 데다가 그럼 인사라도 잘해가지고 전문가들 등용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인사도 그냥 친분 인사예요. 친분 인사고 무검증 인사. 그냥 아무나 자기 측근들 데려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말 잘 듣는 이제 딸랑이라 그러죠. 딸랑이들을 좋아하고 자기한테 와서 나라를 위하고 뭔가 쓴 말, 그러니까 고언을 하거나 뭔가 약이 되는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내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옹졸하다. 그러니까 인격의 그릇 자체도 안 되는 분을 저희가 그 대선 기간에 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검증하고 후보를 올리고 대통령 뽑다 보니까 다 검증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대통령을 저는 최악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대통령들 뽑는데 모든 국민들, 여야의 진영, 보수 진보 다 넘어서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기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전 그걸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